일본 교토에서 19살 소녀 키무라 쿄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이를 임신한 예비 신부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조차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단 한 사람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직장도 청춘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아 일본 전역을 헤맸습니다. 유족들에게 그는 딸의 빈자리를 채워준 아들이자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6년이 지난 2022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이 단 하나의 단서로 인해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범인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2022년 2월 17일 일본 나라현 와카쿠사야마 산 정상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찾는 것은 6년 전인 2016년 10월 22일 교토에서 실종된 여성, 당시 19살이던 키무라 쿄카의 흔적이었죠. 한참이나 지난 이 사건을 왜 이제야 파헤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실종자 쿄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쿄카는 쌍둥이 자매 중 언니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여동생과는 단순히 자매 이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언니로서 동생을 살뜰히 살피는 다정한 성격이었고 이 자매의 우애는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였다고 해요. 부모님에게 쿄카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믿음직한 큰딸이었고요. 그녀에게는 뛰어난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미용이었습니다. 교토 내 미용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친구들은 그녀는 항상 목표가 뚜렷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하던 친구였다라고 기억했고요. 그런 쿄카의 곁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모든 시절을 함께해온 동갑내기 연인 스에우미 세이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함께 졸업한 소꿉친구였죠.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됐던 마음이 점점 진지하게 변해갔고 어느새 두 사람은 이성적인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인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 세이가는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어요. 근처 주유소에서 정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최종 목표인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틈틈이 공부하면서 관련 자격증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성실하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쿄카의 부모님은 그를 유독 예뻐했습니다. 진짜 아들처럼 식사 자리에 수시로 막 초대했고 쿄카의 쌍둥이 동생과도 정말 친형제처럼 지낼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어요. 그러던 2016년 9월 두 사람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 찾아오는데요. 쿄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 세이가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약혼을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어진 인연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쿄카는 뱃속의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육아 수첩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면서 아이를 기다렸고 세이가 또한 아이와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의젓한 예비 아빠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 커플에게 그의 가을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계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완벽한 행복이 한 달 뒤에 산산조각 나버릴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2016년 10월 21일, 이날은 쿄카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예비 아빠인 세이가도 당연히 동행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서 함께하지 못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쿄카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늘 다정했던 세이가였잖아요. 일단은 알겠다라면서 혼자 병원을 다녀오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세이가는 미안했는지 쿄카네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집 안에 있던 가족들은 밖에서 얼핏 딸의 목소리가 들리나 싶었어요. 그래서 뭐지? 언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싶다가도 평소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솔직했던 딸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든든한 약혼자랑 있는데 솔직히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쿄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가족들은 곧바로 약혼자 세이가에게 연락했어요. 근데 그의 반응이 의외예요. 네? 쿄카가 집에 없다고요? 어제 분명히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돌아갔는데?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임신 초기에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 바람 쐬러 갔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연락을 너무 안 받더라고요. 결국 가족들은 세이가와 함께 그녀를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예비 신부 쿄카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요. 이때부터 가족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됩니다. 특히 약혼자 이 세이가가 정말 정성이었죠. 그는 일하던 주유소에 휴직계까지 내고 거리 곳곳을 누비면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제 약혼자 부신부는 제발 연락 좀 해달라 라면서 길거리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지인들한테도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걱정돼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다 라면서 막 수척해진 얼굴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세이가는 특히 쿄카의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없는 빈자리를 좀 채워주려는 듯이 가족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위로도 건넸어요. 쿄카의 쌍둥이 여동생과도 여전히 친남매처럼 지내면서 고민을 들어주곤 했죠. 가족들은 그런 세이가를 보면서 오히려 더 미안했다고 해요. 우리는 가족이라서 기다린다지만 앞길이 구말리인 저 청년은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그만 쿄카를 놓고 새 삶을 살아가라 글을 다독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쿄카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도 자발적 가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점차 흐지부지 돼버려요. 하지만 약혼자 세이가는 끝까지 그녀를 잊지 않은 듯해 보였어요. 가끔씩 SNS에 쿄카와의 추억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그녀를 향한 그리움을 나타내곤 했죠.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아주 우연한 이유로 경찰이 다시 쿄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아주 뜻밖의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반에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던 중에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자발적 가출 처리된 쿄카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이미 한참 지났더라고요. 만약 그녀가 어디선가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살아갔다면 면허증을 한 번쯤은 갱신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소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렇게 확인해본 결과 실종된 6년 동안 그 어떤 금융활동도 의료 기록도 전혀 없다는 걸 알아냅니다. 실종 당일 밤을 마지막으로 휴대폰 신호도 끊겨 있고요. 와, 진짜 답답한 게 당시는 단순 가출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수사도 아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서야 쿄카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장소를 확인하는데 그곳은 그녀가 원래 살던 교토가 아니라 나라현의 산간 지역이더라고요. 여기가 교토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쿄카는 전혀 연고도 없고요. 밤늦게까지 여기에 혼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찰은 그제야 이 사건이 단순 가출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강력 사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실종 수사가 6년 만에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니까 경찰은 가장 먼저 주변 인물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뜻밖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요. 당시에는 약혼자 세이가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또 그냥 두 사람 사이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입을 닫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무겁게 입을 뗀 건데요. 사실 두 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소꿉친구 커플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세이가는 대학 시절부터 새로운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어요. SNS에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었죠. 결국 입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대학교를 중퇴합니다. 반면 쿄카는 정반대였어요. 미용사의 꿈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달렸고 임신 후에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미래를 준비하던 당찬 여성이었죠. 인생의 목표가 뚜렷했던 쿄카와 달리 세이가는 점점 커져가는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주 사소한 갈등조차 견디지 못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막 회피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거짓말이 큰 독이 됐습니다. 정직하고 강단이 있던 쿄카는 세이가의 거짓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거든요. 너 진짜 그러지 마라, 좀 솔직해져라 라면서 매번 그를 바로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쿄카가 바른 말을 할 때마다 세이가의 표정은 서늘하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당시엔 그 누구도 그 찰나의 표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6년 뒤 이 사소한 기억은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되짚으면서 세이가라는 인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상했죠. 그날 밤 쿄카가 집 안으로 들어간 걸 본 사람이 세이가 말고 또 있었나? 결국 경찰은 6년 만에 약혼자 세이가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 쿄카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를 띄우자 분위기는 확 달라져요. 교토가 아닌 나라현에 위치한 그 인적 드문 산이요. 이걸 본 순간 세이가의 시선이 화면 위로 그대로 멈춥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분명 흔들렸죠. 이걸 본 경찰은 조용히 한 장의 진술서를 건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취조실을 채우던 중에 세이가는 뭔가 마음을 먹은 듯 천천히 고개를 떨구더니 무겁게 입을 열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지켜온 거짓말의 성벽이 무너지는 건 정말 허망하리만큼 짧았어요. 쿄카를 죽여서 산에 버렸다. 이 자맥은 너무나 담담해서 더 소름 끼칠 정도였죠. 세이가가 고백한 사건 당일의 진실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그날은 뱃속의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설레는 검진일이었죠. 하지만 세이가는 일이 바빠서 도저히 뺄 수가 없다라면서 약속을 어겼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더라고요. 일이 아니라 그냥 친구랑 놀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근데 곧 부부들 사이에 뭐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든 아니면 빨리 병원 갔다 와서 친구 만나든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쿄카는 약혼자의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화가 났죠. 솔직히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날 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쿄카는 울분을 토해냈어요. 아니 이제 곧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면서 그의 무책임함에 실망했어요. 그때 세이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쿄카의 말은 분명 걱정이었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말이었고 또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세이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조언이 아니라 그냥 몰아붙이는 비난처럼 느꼈던 거예요.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 차 안의 공기도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이런 말들 앞으로 계속되겠지? 한평생? 근데 이 여자만 없으면 다르지 않을까? 그때였습니다. 감정이 한계를 넘어버린 그 순간 세이가가 분노를 터뜨려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이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이는 거야?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치달았죠. 그리고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세이가는 쿄카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쿄카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아요. 뱃속에 있던 아이와 그녀가 꿈꿨던 그 수많은 미래가 한순간에 바스러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범행 직후 세이가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더라고요. 그는 곧장 차를 몰아 나라현의 와카쿠사야마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잠깐 대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지리가 어느 정도 익숙했죠. 어둡고 인적도 없고 시신을 숨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 산 정상에 도착한 세이가는 쿄카의 시신을 도로변 아래 그 가파른 절벽으로 던져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가방 등 소지품을 증거로 남기지 않으려고 각기 다른 장소에 치밀하게 파묻었죠.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교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쿄카가 분명히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헤어졌다라면서 짧고도 완벽한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6년 동안 이어질 잔인한 연극의 막을 올린 겁니다. 그의 자백과 동시에 경찰은 곧장 나라현의 와카쿠사야마로 향했어요. 2022년 2월 17일 살을 애는 듯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산 정상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 흙먼지 속에서 쿄카의 낡은 신분증과 소지품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3월 차가운 땅 속에서 마침내 쿄카의 뼈 조각이 발견돼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을 죽인 범인이 비운의 약혼자를 연기하는 동안 이 산 정상에서 홀로 외로이 추위를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유족들의 가슴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은 건 산에서 발견된 낡고 해진 그 육아 수첩이었어요. 아이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쿄카가 정성껏 기록했을 그 수첩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사위처럼 아꼈던 남자가 딸과 손주를 죽인 살인범이었다라는 사실 앞에 유족들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어요. 2022년 2월 16일 경찰은 세이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눈물은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진짜 감히 상상도 안 가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을 속여온 것도 모자라서 체포되는 순간까지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진짜 너무 추악하잖아요. 특히 쿄카의 쌍둥이 여동생은 그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해자가 대체 왜 우는 건가요? 울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리 언니가 돌아오나요? 저도 언니가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괜히 더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살인 자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세이가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건 맞지만 결코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주장은 진짜 황당합니다. 사건 당일 차 안에서 다투던 중에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쿄카가 차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코드로 스스로 목을 졸라서 목숨을 끊었다는데요. 아니,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왜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요. 검찰도 물었죠. 왜 신고 안 했냐? 그랬더니 그는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쿄카가 불쌍해질 것 같아서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6년 동안 유족의 곁을 지킨 이유 역시 그녀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는데요. 법원은 그의 주장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이미 최초 수사 당시에 범액은 자백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를 누구보다 기다리면서 육아 수첩까지 썼던 쿄카가 자살을 할 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2023년 7월 5일 1심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세이가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를 살해하고도 6년이나 유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태연하게 살아왔다. 이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뻔뻔하고도 잔인한 태도다라고요. 하지만 세이가는 이 판결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다행히 2024년 3월 그의 항소는 기각되면서 2018년형이 확정됐죠. 참고로 시체 유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처벌에서 제외됐다고 해요. 징역 18년, 누군가는 길다고 말할지 모를 이 시간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잔인한 숫자입니다. 18년 뒤 세이가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40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그가 앗아간 쿄카의 시간은 영원히 19살에 멈춰 있겠죠. 그녀가 그토록 안고 싶어 했던 아이는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하게 됐고요. 과연 법이 선고한 18년이라는 시간이 이 추악한 배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 세킨에게는 사이타마현 치치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라왔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세키네가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학교에서도 허언증으로 유명했어요.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다. 뭐 야쿠자랑 연줄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다들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이 시작됐고 그건 중학교까지 이어지게 돼요. 세키네는 중학교 졸업 후 곧장 일을 시작하는데 근처 라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함께 일하는 또래 여학생을 만났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짧은 연애를 마치고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평범한 가정을 꾸리게 됐죠. 그런데 곧 문제가 발생해요. 세키네가 집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고 바로 이혼을 했고 세키네는 기다렸다는 듯 그 불륜 상대인 간호사와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벌은 걔 못 준다고 또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번 상대는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여성이었고 이걸 들키자 또 이혼하고 재혼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요. 그러던 1982년 세키네가 세 번째 아내와 막 이혼을 했을 때예요. 이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반려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죠. 이때 이 반려견 사업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에 아프리카 캐넬이라는 펫샵을 열게 돼요. 게다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시베리안 허스키 번식을 성공하면서 점점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일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견종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애견가 사이에서 퍼지면서 아프리카 캐넬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매출도 쑥쑥 올라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카자마 히로코라는 여성이 이 펫샵에 방문하게 됩니다. 카자마는 구가야마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유명한 부동산 자산가의 맏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지금은 종종 어린이집에서 일하거나 또 부모님 자산 관리를 도와주면서 생활하고 있었죠. 세키네와 카자마는 서로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됐고 만난 지 1년 만에 둘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세키네의 네 번째 결혼이었고요. 카자마는 평소 부모님 자산을 관리했었잖아요. 이 경험을 살려서 남편 펫샵 격리 업무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 사업은 갈수록 더 잘 풀려요.
잡지에도 몇 번 소개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아예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였고요. 이때 규모를 좀 더 키워볼까 생각했고 조금 무리해서 확장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이 빚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아니,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불황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들의 발길도 끊겨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펫샵에 쓸 돈이 없던 겁니다. 그때부터 세키네의 재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별짓을 다 하는데 물론 그건 죄다 나쁜 짓이었죠. 손님한테 이 개가 순혈이다 뭐다 하면서 바가지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한두 푼 챙기는 거야. 100번 양보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간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세키네가 갈수록 대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손님이 데려온 강아지를 몰래 죽여서 새 강아지를 입양하게 합니다. 아니, 이 강아지는 무슨 죄냐고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재무 상태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원금은커녕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평소 친분이 있던 손님 A씨에게 애견 번식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아지 공장을 차리자는 말이었죠. 물론 이게 정말 부도덕한 사업이지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없었고 불경기 중에 돈이 된다니까 솔깃하게 된 겁니다. 세키네의 권유에 넘어간 A씨는 무려 1,100만 엔, 하나로는 1억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하고 로디지안 리지백 한 쌍을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정말 희귀한 견종이어서 분명 돈이 될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개들은 이미 번식하기 어려울 만큼 노쇠해 있던 겁니다. 세키네가 돈을 노리고 그냥 꾸민 거짓말이었죠. 얼마 안가 이 사실을 눈치챈 A씨는 화가 나서 아프리카 캔넬로 쳐들어갔어요. 빨리 돈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세키네는 거부합니다. 사실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이 뻔뻔한 태도에 완전 열받은 A씨는 그러면은 내가 고소할 테니까 우리는 법원에서 보자 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게 돼요. 아니, 빚만 잔뜩 있는데 애초에 돌려줄 돈도 아예 없는 거예요. 여유도 없었고요. 혼자 끙끙 앓던 세키네는 이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사실을 아내 카자마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상의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 좀 당황스러워요. 그건 A를 죽이자.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이게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A만 사라지면 사기 행각도 숨기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1993년 4월 20일 저녁, 세키네는 A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돈 돌려주겠다면서 혹시 아프리카 캔넬 차고로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고 A씨는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싶어서 바로 차고로 가게 돼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 돈 못 돌려준다고 배째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 굽신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A씨도 조금 화가 누그러지게 돼요. 그때 갑자기 세키네가 캡슐로 된 알약을 권합니다. 이게 좀 뜬금없기는 한데 이 몸에 좋은 영양제라고 한번 드셔보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A씨도 이미 화가 좀 식혔고 미안해서 사과의 의미로 주는 거다라는 말에 별 의심 없이 그 캡슐을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영양제가 아니라 초산 스트리크닌이었어요. 개를 도살할 때 쓰는 맹독이었죠. 이걸 먹은 A씨는 얼마 안가 사망하고 말아요. A씨가 죽은 걸 확인한 세키네는 펫샵에서 일하던 매니저 야마자키 나카유키를 부릅니다. 아니, 이 야밤에 부르니까 툴툴거리면서 나갔죠? 근데 그를 반기는 건 사망한 단골 손님 A씨의 시신이었습니다. 야마자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려요. 그런 그에게 사장이 말합니다. 야,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맞아요. 매니저를 부른 건 시신 처리하는 걸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야마자키가 망설이니까 세키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애들은 잘 지내지? 역시 건강이 최고야. 아니, 아이들 가지고 완전 협박하는 거예요. 게다가 세키네 눈이 진짜 돌아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도 뭔 짓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야마자키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내 카자마도 합세해서 3명이서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해요. 세키네의 주도하에 세 사람은 A씨의 시신을 갈기갈기 해체합니다. 장기나 살은 아주 잘게 잘라서 근처 하천에 내려보냈고 뼈와 소지품은 모두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키네는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작업을 시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수법은 증거를 거의 남기질 않아서 수사 난항을 겪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한편 첫 번째 살인을 성공적으로 마친 세키네와 카자마 부부는 살인의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죠. 이들의 살인에 눈치챈 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키네의 뒤를 봐주는 야쿠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조직의 리더 B씨가 눈치를 챈 겁니다. 세키네가 손님과 트러블을 일으키면 B씨가 나서서 중재라는 명목으로 손님을 협박하거나 또 화해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B씨는 A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키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요즘 A 안 보이더라. 네가 죽였냐? 그냥 이렇게 살짝 떠봤는데 세키네가 눈에 띄게 당황하는 거예요. 어라? 이것 봐라. 이때 딱 눈치챈 거죠. B씨는 조용히 넘어가 줄 테니까 대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에게 줄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키네와 카자마는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B를 죽이자. 그런데 이번에는 B씨만 죽여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조직 두목이다 보니까 항상 운전기사와 함께 다녔었거든요. 이 사람도 같이 죽이지 않으면 이 범행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1993년 7월 21일 밤, 부부는 다시 매니저 야마자키를 부릅니다. 셋이 함께 B씨를 찾아가려고 한 겁니다. 세키네는 이번에도 막 굽신거리면서 B씨의 경계를 풀었어요. 그리고는 지난번처럼 영양제라면서 캡슐을 건넸죠. 아니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 약인데 일단 이거 드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막 불쌍한 척 한 겁니다. 아니 솔직히 이 상황에서 누가 이걸 먹어 싶으실 수도 있는데 B씨는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알아온 관계였어요. 게다가 세키네가 막 납작 엎드려서 제발 봐달라고 비니까 별 의심 없이 그 캡슐을 먹게 된 겁니다. 함께 있던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의 몸에 약효가 돌기를 기다리던 그때 B씨가 먼저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아직 약효가 안 든 것 같아요. 당황한 세키네는 일단 잔머리를 굴립니다. 괜히 이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빨리 큰 길로 가자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아서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세키네는 공중전화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운전기사가 자기 차에 타기만 하면 됐거든요.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막 어찌저찌 그를 태우는데 성공하고 공중전화를 찾는 척 빙빙 동네를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효가 든 그 운전기사는 차 뒷좌석에서 그대로 사망합니다. 다시 B씨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둘의 시신을 챙긴 세키네와 카자마는 매니저 야마자키 집 욕실에서 시신을 해체 작업하기로 해요. 그리고 부부는 막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둘의 시신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의 증거도 그렇게 인멸이 돼요. 하지만 여전히 돈은 부족했죠. 세키네는 이번에는 돈만 뜯을 생각으로 다음 타겟을 정하게 됩니다. 그건 C씨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펫샵에서 일하던 알바생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동시에 세키네의 불륜 상대이기도 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불륜을 이어오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 마음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프리카 캔넬의 주주가 되어달라면서 투자금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 돈만 받고 말 생각이었죠.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던 CC는 곧바로 투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사기당한 걸 알고 막 돈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막 신고하면 어쩌지?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냥 사기 안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세키네는 결국 이번에도 살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에는 다르게 아내나 매니저에게 이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불륜인 게 들키면 배신감을 느낀 아내 카자마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벌써 셋이나 죽이고 나니까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1993년 8월 26일 세키네는 투자금을 전해받기 위해서 CC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돈을 받은 세키네는 막 자상한 척 이거 영양제라면서 알약을 건넸고 그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삼키게 돼요. 그리고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시신을 처리했고요. 4명이나 사망했지만 남은 흔적이 없어요. 피해자들 모두 실종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경찰은 대체 뭐 하나 싶으시죠? 알고 보니까 진작부터 세키네를 의심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인 A씨가 살해당한 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 하나를 듣게 되는데 A씨가 아프리카 캔넬 사장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키네가 그에게 큰 돈을 빚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문제는 물증이 없어요. 당시에는 CCTV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신이 없으면 사실상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상하긴 한데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프리카 캔넬에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경찰은 여기에 뭔가 있다고 확신했고 펫샵 근처에 잠복하면서 계속 감시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워낙 교묘하게 시신이 처리돼서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죠. 그러던 그때 오사카에서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도 독극물을 이용한 연쇄 살인이었는데요. 아마추어 애견 훈련사가 개 도살에 쓰이는 약물을 써서 주변 사람들을 차례로 죽였던 겁니다. 아니 이 수법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전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거였죠. 어쨌든 오사카 사건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 캔넬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졌고 결국 기자들이 아프리카 캔넬을 에워싸고 막 취재하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세키네와 카자마는 너무나 당당하게 범행을 부인하고요. 어차피 시신도 없고 소지품이랑 뼈도 다 제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증거가 없을 거라고 아주 확신했던 겁니다. 이 뻔뻔함을 보면 부부는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하지만 보통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뻔뻔하기 쉽지 않죠. 공범인 매니저 야마자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수사에 경찰은 야마자키를 신문하기 시작해요. 경찰서에 불려간 그는 일단 자기는 모른다고 막 발뺌을 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경찰은 이걸 보고 의심이 커졌고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마자키는 아내랑 함께 잠적해버려요. 하지만 아내의 설득 끝에 얼마 못 가 자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3년 12월 3일 세키네 부부의 끔찍한 범행이 밝혀져요. 야마자키는 자기가 보고 들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물증 확보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결국 세키네 카자마도 곧장 체포되었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야마자키는 협박당해서 범행에 그 가담한 점과 경찰의 물증 확보를 도운 점이 참작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요. 자, 그러면 부부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세키네와 카자마는 법정에서 아주 진흙탕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니, 아내가 주범이다. 아니다, 남편이 주범이다. 아주 서로 등 떠밀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주모자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책임을 막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거죠. 참, 살인까지 같이 저지른 이 부부의 연이라기엔 너무 열팍한 거 아닌가 싶네요. 5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사이좋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세키네는 반성은커녕 같은 방 동료들에게 허풍 떨기 바빴어요. 올림픽에 살인 종목이 있다면 내가 분명 그 금메달일 거다 라면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고 막 자랑을 늘어놨죠. 이 소식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세키네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허언을 일삼던 사람이라서 이게 정말일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그는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병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아내 카자마는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도쿄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와 메이였습니다.